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또 엔비디아가 좀 빠지고 약간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투자 전략들 물론 뭐 매일매일 그 전략을 바꿀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유효한 전략들 또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은행 전 한국 대표셨죠? 김준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주에 한 번은 가능한 게 모시려고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이 전체 시장 뭐 좀 보실 때. 삼성전자가 저는 크게 느껴졌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 네. 삼성전자 노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억울하잖아요. 말씀드리기가. 삼성전자 노조 그 얘기. 얘기 잘못하면 깝깝하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외국인 보면은, 입장에서 네, 보는 외국인 겁니다. 네.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뭐 내용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 이제 파업 선언을 한 거잖아요, 노조가. 네.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아요. 6월 7일 날 하루 집단 연차를 내겠다는 건데 음. 그래도 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총파업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총파업 얘기하니까 현대차 생각나지 않습니까? 현대차 마지막에 파업한 게 2018년인가 그런데 음. 그때까지 누적 손실이 막 20조 정도 계산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진짜 어쩌다가 뭐 총파업이라도 하면은 그 네. 손실의 규모는 이게 뭐 규모도 크지만 또 반도체는 또 뭐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음. 자동차하고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게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쁘게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요번에 뭐 국내 주식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HBM 얘기가 나오고 해서 좀 헷갈려 있지만 실제로 제가 외국인이면 이게 좀 깝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다른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업에 비할 때 가버넌스 이슈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버넌스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대주주 간의 문제, 무슨 경영권 문제, 그다음에 정부하고의 문제, 뭐 총수가 뭐 이후야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노조 문제까지 한다고 하면 좀 놀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6월 7일이 또 금방 올 테고 네. 온갖 뉴스가 이제 자꾸 나올 텐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노동법 이런 거 뭐 우리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불편한 거죠. 뭐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불편하죠. 네. 뭔가 불확실성이 삼성전자에 불확실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악재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고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악재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 활동에 대한 가치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건 외국인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예. 때 삼성전자가 첫 뭐 파업까지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올 정도면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고 네. 외국인들은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보통 뭐 TSMC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이런 데는 파업 같은 거 안 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건 대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다 어떤 가버넌스 이슈나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다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에는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슈가 하나 나온 거죠. 네, 없었다고 그동안 하는 이슈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노조 활동이 없을 거라고 예. 당연히 생각했던. 그렇죠. 현대차는 있어도 네. 삼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건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고 거기다 HBM도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거야 뭐 비즈니스 이슈니까 좀 다른 이슈인데 네. 가버넌스 이슈가 은근히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좋아 보이는데 네. 뭔가 뭐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네. 이거 뭐지 하니까 저는 비교적 이번 이슈가 삼성전자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닐 수 있나요, 혹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요. 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니까 뭐 테일 리스크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일어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걸로 음. 계속해서 자리 잡지 않을까.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지만 네,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손해가 아. 크니까 그런 리스크로 삼성전자의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악재만 계속 쌓이고 있는가? 아니 그래도 왜 뭐 낸드 가격 좀 올라가고 뭐 DDR 가격도 좀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 정도 판단들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예. 오르지 않고는 우리 주식이 국내 주식이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좋은 회사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은 후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 잠깐 좀 나눠봤고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금리 동결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캐나다, 호주 등등은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이 매우 임박했거나 시작했거나 이런 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살짝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직도 좀 요원한가요? 글쎄요, 지금 뭐 시장에서 보는 거는 9월 정도에 하는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12월에는 뭐 한번 하는 걸로 프라이싱이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뭐 FOMC 2번 할 때 25bp 정도 내리는 걸로 그 정도 시장은 프라이싱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럼 어쨌든 그거에 스케줄을 맞추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예. 이제 이게 이자율이 오를 때 예. 미국이 오르고 다른 나라가 좀 따라 올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는 시점인 건 맞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는 이제 정책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중앙은행과 정부의 이제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자율 뭐 어차피 내릴 건데 뭐 하루 이틀 먼저 내리고 하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중국과 미국도 지금 사이가 저렇고 전체적으로 뭐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반도체 같은 게 막 재편되고 AI가 나오고 그래서 세상이 좀 이렇게 뭔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 나라별로 산업 정책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산업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 정책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이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자리를 잡아갈 때 왜 선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어떻게 금리 경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지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만 워낙 잘 나가고 미국 아닌 나라들은 좀 힘드니까 각 나라별로 진짜 국가의 운을 걸고 지금 회사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기업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9월이나 12월 그리고 유럽은 지금 뭐 이미 스위스, 스웨덴 내렸죠. 네. 그리고 영국은 6월에 내린다고 공언을 했고 ECB도 아마도 내릴 것 같고 내릴 것 6월에 같고. 그리고 뭐 그저께 뭐 독일 CPI가 높게 나오고 뭐 어쩌고 했지만 네. 저는 ECB에 관련돼서 ECB가 물가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내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에는 경기를 좀 받치고 싶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은 GDP가 한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를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지금 경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은 그렇고 아시아는 뭐 뭐니 해도 중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네. 그런데 올리는 걸 미직미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내리는 효과나 뭐 마찬가지인 거고 올려야 될 거를 자꾸 딜레이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리는 효과고 중국은 실제로 내리고 안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자율만 내려서 경기가 부양된다면 언제라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야 이자율 내린다고 경기가 좋아질까? 이래서 안 내리는 것뿐이지 판단이 이자율이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야. 이런 판단만 되면 굉장히 과감하게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시아도 다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유럽, 아시아가 먼저 내리고 미국이 이제 연말쯤에 쓱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국내 생각을 해보면 왜 선제적 금리 인하 네. 뭐 이런 화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책에 관련된 건데 저는 참고로 정책 같은 거는
무슨 정책이 나오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정책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전 별로 안 해요. 네. 저한테 중요한 거는 네.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음. 그거는 뭐 매일 생각하죠. 네. 이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뭐 물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 원래 그런 의미였지만 네. 요즘 얘기하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주로 야 미국보다 빨리 할 거야.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선제적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로 내려요.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유럽 내리고 아시아 내리고 네, 뭐 몇 개의 네, 네. 조그만 나라는 뭐 제외하면은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뭐 당위성이 아니라 예측을 좀 해보면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꼴찌 할 것 같아요. 금리 내린 속도로 내린 속도로 미국 내린 다음에 내릴 것 같아요. 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얼마 전에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GDP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GDP가 1사분기 엄청 높게 나왔어요. 네. 1.3% 나왔어요. 네네. 어저께 미국도 1.3% 나왔죠. 네. 그런데 미국과 1.3하고 우리 1.3은 달라요. 미국은 뭐라 그러나 YOY 연간 대비.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1.3이면 1년 동안 1.3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거 1.3은 뭐라 그러죠? 분기별. 분기에 예. 그냥 1.3. 그러니까 1.3이니까 계속 1.3을 곱하기 4 해야 돼요. 뭐 5.2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네네.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향후 경제 전망을 바꾸고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거 혹시 저는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야, 이 사람들 1번 이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성장률을 원래 2.1인가 그랬던 걸 2.5로인가 올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2.5가 되려면 그냥 4번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1.3이 2.5 되려면 1.2 남았죠. 네. 그럼 0.3, 0.4면 돼요. 0.3이나 0.4면은 1년으로 치면 1.2거든요. 네. 그거 거의 경기 침체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1사분기 엄청 좋다고 하면서 그 내용도 계속적으로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고 설명도 굉장히 이상한 설명 많았고 네. 그리고 경제 전망 바꿀 때 보면 물가는 또 안 올렸어요. 똑같이 놔뒀어요. 그리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나는 드는 생각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진짜 모르나?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제가 의심이 드는 거는 제가 네. 예측하는 거는 이분들이 집값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 집값이 오를까봐 특히 아파트. 네.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그 욕먹을 가능성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값 오를지도 모르는데 버티고 있다가 미국이 내리면 그때 내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괜히 먼저 내렸다가 아파트 값이 확 올라버리면 나 괜히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지부동 좀 하면 안 될까?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도 상업용하고 주거용이 있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오르는 거는 진짜 잘못하면 욕 돼지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아파트의 가격은 한국은행이 그 결정해야 되는 그런 변수 중에 진짜 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 원래 생각대로 예측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언제 내릴지 뭐 틀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늦게 내릴 것 같아요. 더 늦게 미국보다 더 늦게. 네, 미국이 내리면 확인하고? 확인하고 미국도 내렸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야지 그렇게 내리지. 먼저는 지금 분위기로 볼 때 거의 못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아닌가. 내렸다가 혹시 부동산 가격이라도 들썩거리고 하면 그 욕을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린 다음에 내리는 거야. 뭐 미국 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내린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럼요. 욕은 안 먹을 텐데. 미국만 내렸나요? 유럽도 내리고 일본도 내리고 다 내렸어. 나도 그냥 뭐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먼저 내렸다가 요 왜 너 확실치도 않은데 내리고 난리야. 이런 욕 먹는 게
내가 한국은행에 있다면 조금 무섭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제 예측입니다. 우리는 미국 내린 이후로 아마 네. 안전빵 스타일로 갈 것 같다는 느낌. 네. 그런데 그렇게 내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해 보면 네. 국내 주식시장에 뭐 나쁘죠. 걸림돌이죠. 네. 당연히 빨리 좀 내려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좋은데 계속 뒤로 끌으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댓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투세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금투세는 원래 이제 금투세를 지난 정부에서 이제 만들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요번 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금투세 요거 그냥 없애는 걸로 하려다가 지금 이제 국회가 22대로 넘어가면서 아직 이제 결정은 안 난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국회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렇죠. 뭔가의 결정은 하겠죠. 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야가 뭔가 얘기해서 네. 결정을 해서 할 텐데 이제 금투세 얘기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선제적 금리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항상 따끈따끈해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만 먹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요번에 금투세를 지금 있는 안대로 음. 실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음. 지금 금투세 지금 시행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야 5천만 원까지 그거 빼주는데 5천만 원 1년에 벌려면 1년에 뭐 지난 몇십 년을 보면 뭐 3.8%인가 올라서 5% 잡아도 10억 있어야 된다. 그런데 10억이나 하는 사람은 부자들이고 니네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체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 하는데 네. 그 결국 4%가 됐다는 건 사후의 얘기지. 주식 하는 사람이 나 1년에 4%만 벌게 하고 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리고 네. 사후에 보니까 10%번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하니까 4%지. 주식하기 전에 나는 터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20%, 뭐 많으면 50%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1년에. 예, 1년에. 그렇죠. 20% 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게 양심적인 사람이죠.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세금은 나중에 내지만 선택은 세금 내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내 시장에서 뭐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이대로 실행을 한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그런 뉴스 때문에 확 빠지면 싫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금투세라는 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국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투자에 관련된 세금이 되게 복잡해요. 뭐 주식은 안 내고 해외 주식은 내고 파생 상품은 10% 내고 뭐 파생 상품도 예를 들어서 $1 선물 같은 건 또 안 내요. 그리고 달러엔 CME에서 하잖아요. 그럼 또 내요. 그럼 뭐가 되게 복잡하고 펀드에 가면 국내 펀드는 주식으로 보고 해외 펀드는 뭐 펀드로 보고 뭐 너무 복잡해요. 아, 그 반대인가? 하여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 20%에서 30% 세금을 내요.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뭐를 그 돈 벌면 저도 괜찮긴 한데. 내죠. 뭐 아니,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예. 뭐 소득이 생겼으니까 내는 거에 저는 큰 반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예. 금투세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디테일이죠? 첫 번째 디테일은 뭐라 그래요? 네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팅을 합쳐주는 거? 거. 네. 첫 번째는 기간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항상 30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올해는 벌고 내년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벌고 그 다음엔 터지고 뭐 그랬어요.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 엄청 많잖아요. 예. 터질 때는
뭐 아무 일도 없고 번 때만 계속 세금을 내면 결국 세금 30년 했는데 나 본전했는데 세금 엄청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년 올해 이런 기간별로 이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년 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행이. 아, 그래요? 5년 짧아요. 법인세도 그 비슷한 거 해요. 음. 올해 손해 보면 내년에 돈 벌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버는 거 이렇게 까주거든요. 그게 법인세가 15년이에요. 근데 5년밖에 안 해줘요. 15년을 해줘요? 법인세 15년입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 뭐 올해 엄청 벌었어요. 네. 근데 내년, 후년 막 엄청 마이너스 계속 났어. 아, 먼저 벌면 안 되고요. 먼저 터져야 돼요. 먼저 터져야 먼저 돼요? 손해를 쭉 봤으면 그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요? 벌 때 쭉 메꿔줘요. 네. 먼저 이런- 터져야 돼요. 진짜. 뭐 그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뭐 거의 평생해요. 계속 해줘요. 무한대로. 아, 한번 터진 거 어느 정도 메꿀 때까지는 세금 안 받는 거죠. 계속 깎아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원을 손해를 봤는데 네. 내년에 내가 80원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100원 채워놓고 하나도 안 내요. 내년에는 120원을 벌었어. 네. 그럼 20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내가 100원씩 3년 터졌어요. 100원 터졌는데 4년째 됐을 때 500원을 벌었어요. 그럼 300원 까고 2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5년은 짧아요. 네. 5년으로 딱 잘라버리면 재수 대개 없이 걸린다고요. 30년한테 너무 재수 없게 탁탁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혼은 무제한으로 해줘야죠. 그 네, 사람이 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혼을 해줘야죠. 아. 그러니까 먼저 벌고 손해 보면 옛날에 번 거 돌려주진 않아요. 그것까지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보고 났고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유예해 달라는 거죠. 그 메꿀 때까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두 번째 네팅은 상품 가는 네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뭐 외환도 하고 선물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여기선 벌고 여기선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손해 본 거는 다 없었던 일이고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전체적으로 내 투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팅하는 시스템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1그룹, 2그룹. 그래서 1그룹은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2그룹은 뭐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1그룹에는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 관련된 것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푼도 안 받던 거니까 야 5천만 원까지 내지 마. 그래서 1그룹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2그룹에 다 넣었어요. 일단 5천만 원이 더 좋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뭐 말 안 되죠. 이 다 네팅을 해줘야죠. 상품 간의 구별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요번에 그러니까 결국 금투세는 양도소득세거든요. 네. 지금 컨셉으로 보면 그러면 주식에 벌은 거에 대해서는 1그룹에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지금 2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뭐 앞뒤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상품 간의 네팅을 보다 더 좀 문제도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네.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그런데 정교하지가 않아요. 네. 또 당장 그 채권 얘기 잠깐 하면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은 원래 안 냈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 250만 원만 빼주기 때문에 당장 내요. 그거 가뜩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발달 못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대라 그러면 채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채권 시장 최근에 조금 발달하고 있는데 진짜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그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금융권, 은행권 시장이 더 커지고 금융권, 은행권은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예전 용어지만 관치금융 이런 네네. 얘기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의 발달은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한 세금에 좀 이상한 것이 시장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얘기 떠나서 세 번째는 이제 네팅 중에 하나는 그 주식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사람도 있고 오늘 샀다가 10년 후에 파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완전히 세금상 똑같아요. 네. 그거를 좀 차이를 두면 어떨까 싶어요. 아, 장기 투자에. 예, 요번에 할 때 그런 건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는 많은 나라가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를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사는 집에 투자하듯이 주식에 꾸준하게 투자하면 세금도 얼마 안 내고 그렇게 내가 해줄게. 정부가 약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맞는데 요번에 디테일에 보면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그런 제도는 단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넣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장기 투자가 아무래도 좀더 좀 낫게 우리 해줘야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네. 이게 단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웬만하면 좀 들고 가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네팅의 문제가 디테일이 너무나도 좀 조악하다. 잘 생각하지 않았다. 네. 네. 하긴 저 주택 같은 경우도 오래 보유하면 또 양도세 같은 것도 낮춰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조악해요. 그 디테일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세금 더 내고 야 잘못하면 되게 억울한 경우 생기겠네 이런 게 자꾸 많아요. 네. 그게 이제 큰 줄기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냥 특정하게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그 이자하고 배당은 분리해서 과세했어요. 이자와 배당은. 네, 15.4% 원천징수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용어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벌은 돈 나한테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세금 내는 거고 분리과세는 야 거기에 안 넣고 띄어가지고 15.4%만 딱 내는 별개로 거예요. 세금 내는 별개로.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분리과세가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종합과세로 들어와 버려요. 뭐 이자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다든가 네. 배당이 뭐 1,000만 원 넘으면 들어와 버려요. 네.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이 오랫동안 분리과세였어요. 근데 그 분리과세는 어느 요건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요건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들어와요 이제.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이렇게 떼주고 진짜 한 번 세금 내면 땡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분리과세인데 우리나라 용어로는 분류과세예요. 용어야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퇴직금. 네. 하여튼 그 퇴직 1년에 한 번밖에 평생 한 번 하나? 뭐 요즘은 모아갖고 하니까 퇴직금 같은 게 이제 분류과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따로 세금 그거에 대해서만 내면 내고 끝. 영원히 끝. 종합에는 안 들어요. 분리과세는 요건에 따라서 들어가 버리는데 네. 그거를 이름은 분류과세예요. 그런데 이름이야 잊어버리고 금투세는 이런 분류과세예요. 따로 떼놓고 하는 거예요. 네. 22%든 뭐 27%든 금액에 따라서. 네. 그런데 배당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당은 아직도 분리과세에 있어요. 그리고 금투세는 분류과세예요. 네. 자,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배당을 주기도 하고 주가가 오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주가가 덜 오르겠죠? 배당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배당을 하나도 안 하면 이론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배당을 하거나 말거나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에서 받은 나의 이익이나 주가가 올라서 받은 이익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는 분리과세에 들어있고요. 하나는 분류과세에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투세를 할 때 그 배당을 분류과세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네. 저는 이자까지 내리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자는 은행에다가 이자한 것도 예금한 것도 투자인가? 투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금투세로 걷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네. 배당은 주가 오르는 양도세와 너무너무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왜 못 올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대주주죠. 대주주는 분류과세가 있으면 27%만 내고 땡인데 네. 분리과세가 있으면 종합과세로 가니까 50%에서 60% 내게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많이 받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건 상속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상속세, 네, 네. 배당세. 네. 그러니까 이건 부자 감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일반 투자가에서 보면은 당연히 금투세에 들어와야 될 배당이 대주주를 생각해서 지금 위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관련돼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예측을 해봐도 도입이 될 겁니다. 네. 도입이 될 것인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조금 정교하게 하면 좋겠다. 디테일 좀 손 보고. 예. 네. 그래서 뭐 예측을 해보자면 그냥 안 하고 조금 더 디테일을 정교하게 해서 하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주식 빠질 거예요.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정교하게 해서 하면 네. 빠져도 덜 빠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세금 더 내는데 뭐 좋을 거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교하지가 못하다. 그게 저는 좀 불만이고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쉽게 이대로는 시행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뭐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1%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숫자가 적지도 않을 뿐더러 1%는 특히 이제 상위 1%일 텐데 그 1%가 갖고 있는 돈 투자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해외 시장으로 간다, 아예 더 이상 이제 여기 메리트 없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빠질 때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이 클 수 있다고도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회에서는 아마 금투세 폐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금 걱정하셨던 문제 예를 들어 기간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 그다음에 투자 내역을 종류별로는 또 어떻게 합산을 해서 이 소득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할 때 뭐 메리트 같은 게 없을 때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정도의 이제 말씀들 뭐 이런 네. 것들 좀 해주셨는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좀 많습니다. 저는 뭐 그냥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는 걸 좋아하지 제 의견을 내는 거는 별론데 네. 그래도 구태여 낸다면 지금 이 안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지금 현재 안은 무리다. 현재 안은 이거는 금투세의 원래 취지하고도 많이 벗어난다. 그리고 진짜 심하게 가면 조악한 수준이다.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1%만 해도 많이 나가는 거다도 저 100% 저 어그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 아니라니까요. 투자하기 전에 내가 5% 번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나중에 내지만 결정은 세금 내기 전에 합니다. 그 1%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내가 5% 번다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겨지는 건 1%일 수 있으나 그렇죠. 거기 생각을 내가 요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라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보면 들어온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절반은 그러네, 벌고 그러네. 절반은 터지는데 시작할 때부터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네. 1%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투세 얘기까지 지금 또 댓글창이 후끈해졌습니다. 네. 우리 장 이제 또 곧 시작할 텐데요. 네.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오늘 투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어 여러 주제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번 주에 금요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5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잔인한 달이 끝나고 4월이 참 잔인한 달인가? 5월인가? 헷갈리네요.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텐데 더위 대비 잘 하시고 올여름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또 온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